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면 툴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눌러요. 그러면 AVD 매니저도 있고 SDK 매니저도 있고 Resource 매니저, 그 다음에 뭐 레이아웃 인스펙터, 뭐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AVD 매니저라는 걸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Your Virtual Device라고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안드로이드 가상기계, 그러니까 Virtual Device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Hello World를 만들면서 Virtual Device 하나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요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어떤 디바이스냐?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가상장치가 바로 여기서 만든 요 가상기기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가상기계를 여러분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Create Virtual Device 버튼을 눌러서 계속 여기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여기는 뭐 태블릿 형태의 그 가상기계를 만든다든지 여기는 뭐 더 다른 좀 그 폰의 종류가 많잖아요. 해상도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버추얼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상 장치를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AVD 매니저라는 툴이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SDK 매니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툴 버튼 눌러서 SDK 매니저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서 저장하고 있는 SDK를 리스트를 보여줘요. 그럼 SDK 여러분들은 이제 SDK라는 말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뭔가 하면 S가 소프트웨어, D는 development, 그 다음에 K는 kit 이래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즉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라이브러리도 있을 수 있고 컴파일러라든지 뭐 하여튼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 가지 도구들은 도구들을 총칭해서 SDK라고 합니다. 근데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버전을 계속 올렸죠. 계속 여기 보면 버전을 올렸는데 각각의 버전에 따른 SDK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SDK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SDK를 설치하면 이게 용량이 되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SDK를 다 디폴트로 인스톨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SDK만 독립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여기 있는 SDK 매니저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클릭합니다. 체크 버튼에다가 체크박스에다가 클릭을 해서 인스톨해서 설치하면 돼요. apply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면 apply라는 메뉴가 활성화되고 이걸 클릭하면 다운로드 되고 여기에 not installed라는 것이 installed라는 이런 메시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SDK 설명이 예를 들어 봅시다. 안드로이드 5.1 롤리팝이라고 되어 있죠. 안드로이드 버전 5는 이 별칭을 다 붙었죠. 그죠? 롤리팝이라든지 마시멜로라든지 너겟이라든지 오레오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글에서는 각각의 SDK 버전마다 별명을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별명을 붙이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조금 익살스럽게 먹는 것으로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세요. 젤리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허니콤, 뭐 다 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이름을 별칭을 다 붙여서 안드로이드 9.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가 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버전을 지칭하는 말이고 기계 내부에서는 각각의 버전은 숫자로 관리합니다. 그걸
API 레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PI 레벨이 보니까 10, 여기 지금 밑으로 좀 스크롤하면 더 많은데, 스크롤 굳이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버전 번호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최근 버전이 값이 크죠? 지금 현재는 29번까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API 레벨 29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가, 요 29라는 이런 숫자가 바로 기계가 인식하는 버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인식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프로그램의 이름이 패키지명으로 프로그램 이름이 지정된다라는 것. 기계가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패키지명이다. 패키지명으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 지구적으로 누가 만들든지 간에 프로그램의 이름이 다루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이름을 패키지명으로 지정하도록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채택한 SDK 버전이 몇 번인지는 기계가 인식하는 번호는 API 레벨 그 숫자로 기계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AVD를 한번 살펴보죠. AVD 보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어떤 버튼이 있는가 하면 요게 뭔가 하면 파워 버튼이에요. 이게 파워. 요걸 버튼 누르면 핸드폰의 파워가 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버튼을 각각 한번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이거는 이제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핸드폰을 눕히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주는 버튼인데 클릭하면 핸드폰이 옆으로 누워요. 그죠? 지금 자 여러분들 화면을 벗어나니까 내가 다시 가져갈게요. 이걸 누르면 핸드폰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죠? 핸드폰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이건 언제 우리가 해보겠습니까? 이런 거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작성한 프로그램이 핸드폰을 회전했을 때 잘 화면의 디자인 이런 게 잘 나오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파워고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파워는 가능하면 끄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면 부팅이 일어나요. 부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요 버튼은 핸드폰에 버튼 있죠. 백 버튼이라든지 홈 버튼이라든지 중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버튼.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에 카메라 버튼 달려있는 핸드폰들이 있죠. 그 버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을 조작하는데 그 버튼이 필요한데 그 버튼을 프로그램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여러분 폰에 보면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붙어 있죠. 센서들이 어떤 게 붙어 있는가 하면 일단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가 있어요. 로케이션을 알려주는 센서가 있는데 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면 GPS 위성에 지구 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죠. 그 위성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핸드폰이 통신을 하려면 중간에 여기에 안테나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지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지국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건물에 가면 어떤 건물의 옥상에 뭐 여러 가지 동그랗게 생긴 안테나가 혹은 네모로 이렇게 생긴 안테나가 잔뜩 붙어 있는 그런 본 적이 있죠. 요 것들이 전부 다 SKT나 KT나 LG 회사에서 붙여놓은 그런 무선 통신 핸드폰과 통신하기 위한 안테나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지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기지국이 하나 있으면 기지국 주변에 반경 넓게는 한 몇 수 킬로미터에서 좁게는 한 뭐 100m 정도 범위 내로 이 기지국이 각 그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들과의 통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지국은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 기지국의 좌표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핸드폰이 기지국인지 중간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특정 핸드폰이 어떤 기지국과 지금 접속해서 통신하고 있는가를 알면 이 기지국 주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기지국에서 측정하는 신호가 가까우면 핸드폰과의 신호의 세기가 아주 셀 테고, 이 핸드폰이 기지국에서 멀면 멀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신호가 약하면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PS로 측정하면 오차가 한 몇십 미터에서 수 미터에서 한 10미터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원래 GPS에서 신호를 측정해서 위치를 알아내면 오차가 날 수가 없어요. 몇 센티미터도 안 납니다. 근데 왜 오차가 날까요? GPS 위성에서 받은 신호를 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갈 때 그 미사일이 타격해야 되는 지점을 GPS 센서로부터 알아낸다면 어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GPS 위성은 누가 만들어서 띄웠는가 하면 미국이 띄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GPS 위성을 띄웠다가 민간에 개방했어요. 그래서 민간에 개방했을 때 민간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비행기나 배의 그 운항을 자동 운항하게 해주는, 혹은 비행기나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G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음에 그 비행기나 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차를 좀 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10m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데 10m 옆으로 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 민간에 개방하고 나니까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런 GPS 신호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죠. 그러면 자동차에서 10m에서 한 20m 오차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 도로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PS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그 차가 달리고 있다면 설마 차가 건물 위로 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차가 좀 있더라도 도로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매핑해 줍니다.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GPS의 오류를 보정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GPS 신호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정확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GPS 신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그 암호키를 이용해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받아서 GPS를 이용해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이 운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GPS 신호를 이용할 때는 오차가 10m에서 한 수십 미터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이런 기지국을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요 기지국으로 커버하는 요 단위를 우리가 셀이라고 불러요. 세포란 뜻이죠. 셀이라고 부르고, 이 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의 위치를 알고 셀과의 전파 신호의 세기를 알면 이 핸드폰이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위치쯤 있다는 걸 좌표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셀을 이용해서 위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도 접속을 하면 와이파이 기지국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그런 그 기지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AP라고 부르죠. 그래서 AP는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면 그런 AP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셀은 오차 범위가 한 100m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오차가, 일단 GPS 신호는 건물 안에 안 들어오니까 셀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면 100m 안에 오차가 100m 정도 되니까 건물 안에서 몇 층에 있는지 혹은 옆 건물에 이제 이게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런데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하면 몇 미터 이내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 내에 들어갔을 때 그 백화점 매장 어느 매장에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에서도 이런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에 대한 그런 그 에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GPS를 보고
GPS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GPS를 그 에뮬레이션 하는 그런 것이 여기 있는 가상기기 안에 들어있어요. 셀룰러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셀룰러라는 건 무선 통신, 전화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이건 배터리고, 카메라, 그 다음에 전화 기능, 그 다음에 패드, 보통 패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는 핸드폰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없는데, 아주 옛날에 있던 그런 핸드폰들은 뭐 방향키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는 핸드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같은 것도 우리가 에뮬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문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상 센서도 있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 그 터치를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전 같은 것들은 그게 그 가속도 센서하고 그 다음에 수평계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회전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거는 여기 버추얼 센서라는 건 물리적인 센서의 몇 개의 조합으로 계산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알아내면 그 상황을 알아내는 것을 하나의 가상적인 센서라고 명명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버그 리포트야 뭐 버그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스냅샷은 현재 화면을 덤프해서 화면의 그 현재 모양을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화면을 캡처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화면의 변화를 갖다가 비디오 파일로 저장했다가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접속해서 뭘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가상기계 컨트롤하는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그 설정을 해서 이 가상기계에 가상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이 가상기계 핸드폰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ADB라는 데몬 프로세스가 있어요. 데몬이라는 건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서 백그라운드로 뭔가 돌고 있는 계속 돌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우리가 데몬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데몬이라는 말이 그 좀 원래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잔인하고 무식한 용어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kill 이렇게 얘기해요. kill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DB라는 그 ADBD라는 데몬 프로세스가 이 가상 기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PC에도 AD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PC하고 이 기계 간에 ADB 간에 TCP/IP 통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들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여기 데몬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3학년 때 운영체제를 배울 때, OS를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고 TCP/IP 같은 것들은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통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하는 데의 내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설정이 된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 둡시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만들면 이 프로그램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자바 코드 더하기 리소스, 뭐 XML 파일 같은 리소스들 등등등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걸 한 개의 파일로 압축을 해요. 이걸 APK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APK 파일인데 뭘로 압축을 하는가 하면 zip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장자가 APK지만 그 윈집이나 하여튼 zip 있죠. 여러분 zip 푸는 거 Rzip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zip으로 압축된 겁니다. 그래서 zip으로 압축된 것이 바로 이 APK 파일인데 이 APK 파일이 예를 들어 Hello World 프로그램이면 Hello World
.apk라는 파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요. 그건 누가 만드는가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apk 파일을 핸드폰에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할 때 설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 ADB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ADB는 PC에 이제 ADB라는 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helloworld.apk 파일이 이 apk 파일을 ADB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ADB-D한테, ADB-D는 어디 있죠?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ADB-D한테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 이 ADB-D라는 것이 이 APK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해제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핸드폰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도와주는 것으로 ADB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외에 이 APK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APK Analyze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코드를 짜면 에디터에서 뭐 빨간 줄도 표시해주고 막 이런 걸 하죠. 이런 걸 하려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지,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석하는 도구가 있는데, 툴이 있는데, 그게 lint라는 툴이 있어요. 그 툴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분석하는데, 분석에는 정적 분석이 있고 동적 분석이 있습니다. 정적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정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동적 분석은 뭔가 하면 APK Analyze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모아서 분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동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lint는 정적 분석이고 APK Analyze는 동적 분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오류를 보여주는 것은 동적 분석을 할 수 없죠. 짜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lint와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려면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해보는 예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코드가 메인 액티비티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당연히 이 자바 코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컴파일 할 때 서로 디펜던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소스 코드에서 작성한 것을 B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기계로 번역하는 컴파일을 할 때는 A부터 먼저 컴파일하고 B를 컴파일해야지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디펜던시, 즉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컴파일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보면 Gradle이라는 툴이 있어서 이 Gradle이라는 툴이 이런 디펜던시를 검사를 쭉 합니다. 그래서 디펜던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컴파일 해야 되는구나를 파악을 해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컴파일하는 순서를.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다루어서 봐야 되는 툴은 APK Analyze라든지 SDK 매니저라든지 AVD 매니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작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이 되겠습니다.